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송단 역사와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강의를 할 홍양호라고 합니다. 저는 통일부에서 평생 공무원 생활하고 그 이후에 개송단에 한 3년 2개월 동안 관리위원장 직책을 하면서 일주일에 개송단에서 한 4일 정도, 또 서울에 우리 개송단 서울 재단이 있으니까 한 3일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개송단에 관한 많은 경험과 정책과 이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송단 전반적인 데 대한 역사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개송단을 통해서 북한 측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그 북한 측에는 북한 당국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개송단에서 일하시는 우리 북한 근로자들이 또 개송단을 통해서 어떤 태도가 나타나는지 등에 대해서도 제가 주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지금 개송단이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중단에 대해서 가슴 아프지만, 또 이런 일들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재개가 될 수 있을지, 또 이걸 계속 중단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개송단의 역사, 개송단 개황, 그리고 개송단에 우리에게 어떤 정책적 함의가 있는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개송단이 어떠한 이점과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한국에 개송단에 진출했던 많은 기업들은 개송단이 어떤 공단보다도 더 유익하고 생산성이 높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송단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빨리 재개되기를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북측이 이런 개송단을 운영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지켜보니까 어떤 입장과 태도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송단이 중단되었지만 재개되려면 어떤 조건이, 어떤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또 개송단이 재개되었을 때는 앞으로 좀 더 개송단이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돼야 될 과정은 무엇인지, 이런 순서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송단은 기본적으로는 현대아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정주영 현대그룹의 회장, 명예회장의 고향이 강원도 통천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 살아계실 때 자기의 고향인 북한에 경제협력 사업을 하려고 오래전부터 꿈을 길러왔고, 또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처음에는 금강산 관광부터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시도한 것이 개송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송단을 2000년도 8월 달, 그러니까 2000년도에 6월 15일 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6.15 공동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 현대아산은 북한 측과 아태, 여기 보면 아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아시아태평양위원회, 그리고 또 민경연합, 민족경제협력연합회라는 그 북한의 기관과 오래전부터 협의를 해서 6.15 공동선언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송단을 사업을 시작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여건을 만들면서 북한은 북한대로 개송공단이 법적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통과해서, 우리의 국회격이죠.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송공업지구법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구를 만들었어요. 이 특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정말로 특별하게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면서 남북 간의 공단이 되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 달에 개송공업지구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착공식이 열리고, 그러한 순서에 따라서 처음에는 북한하고 할 때는 한 2천만 평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1단계로 한 100만 평, 그 다음에 또 한 250만 평,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장기 구도로 하게 됐는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한 2천만 평의 구도대로 다 했다면 개성 시내까지 다 특별
어떤 공업도시로 만드는 그런 거대한 어떤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단계 100만 평 우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 100만 평 중에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시범단지를 해서 조그만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시범단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2004년 한 15개 기업, 제 기억에 한 15개 기업 정도 진출을 해서 시범적으로 공장을 직접 운영을 해보다가 점차 더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 10월 달에 이 개송단을 직접 관리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북한 땅이니까 북한 기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개송단에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기구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개송공업지구 지원재단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거기에 공공기관으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한국 정부의 기구죠. 또 북한은 북한대로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북한의 우리의 국회 기관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성공업지구 지구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에 따라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모든 그 개송단은 사실은 우리 남쪽에서 시설도 모든 시설도 우리가 다 국민의 세금 또 기업의 자본 이런 것을 다 투자하고 기술을 투자하고 북한은 이제 딱 100만 평이나 토지를 내고 그 다음에 북한의 근로자들 노동력을 제공하는 남북 간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기구인데 그 북한에도 기구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그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개성공업지구를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 협의를 하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개성공업 인프라는 우리 남쪽에서 다 하고 또 모든 자본과 기술이 남쪽에서 오고 또 우리 남쪽에서 많은 기업인들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잘 하려면 그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관리위원회는 남쪽 사람이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북쪽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북쪽은 이 북쪽 기구인데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모든 운영도 사실은 남쪽에서 다 뭐 재정적이든 모든 면 다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의 협의를 끝에서 그러면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남쪽 사람이 해도 좋다.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도 남쪽 사람이 와도 좋다. 이렇게 돼서 우리 정부에서 우리 정부의 개송단을 총괄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이사장이 북쪽의 기구인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부의 기구인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겸 북한의 기구인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저도 제 인생에 남쪽에 태어나서 북한 기구에 장이 될 줄 꿈에도 생각이 못했습니다. 제가 젊을 때 통일 문제에 관심 가져서 통일부에서 일을 했지만 제가 북한 기구에 장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책임감은 더 커지죠. 어떻게든 우리 남쪽 사람이 맡았으니까 어떻게든 개성공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뭔가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남쪽의 여러 가지 정책적 분위기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기업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알아야 되고 또 북한 땅 아닙니까? 북한의 공업지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서 이 3자 간의 원만한 윤활유가 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잘 문제가 생기면 그걸 서로 뚫고 뭐 예컨대 뭐 남쪽 정부가 해결해 줄 요소가 있으면 남쪽 정부가 가서 이해를 하고 또 북쪽 당국에 해결해야 될 요소가 있으면 북쪽 당국이 해야 하고 또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듣지만 우리 기업들이 또 이런 흐름에 맞추어서 해줘야 될 일이 있으면 직접 우리 기업 대표들을 만나서 이런 거는 당신들에게 맞춰줘야 되겠다 하는 조정 작업도 해가면서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면 힘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빨리 넘어갔지? 여기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이렇게 개소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범단지 분양을 2004년 6월 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범단지에서 생산된 기업이 그래도 제품을 빨리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 개송단이 좀 촉진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해서 그해 12월 달에 그 개송단 냄비 있지 않습니까?
그 뭐랄까나 냄비 맞죠? 우리 뭐 된장찌개 끼리 먹고 알루미늄 냄비 같은 그때 그걸 신세계 출시하고 그랬어요. 그의 첫 개송단 생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개송단이 저렇게 촉진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를 남쪽에서 다 공급해 주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알으셔야 되는데 그 북한도 전기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전기는 항상 그 전기가 좀 부족하고 끊어지 자주 중단이 되고 그리고 이 뭐랄까나 헤르츠 주파수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송단에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장비가 제대로 고가 장비로 돌아가려면 전기가 일정하게 주파수 일정하게 중단되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워낙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냥 뭐 불편함 없이 전기를 사용하지만 한국의 전기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전기를 공급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처음에 현대화산과 북한과 협의를 할 때 마지막에 이제 개송단으로 공단이 낙점이 됐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현대는 해주 지역을 원했어요. 왜냐면 해주는 바닷가에 있으니까 바닷물도 보통 우리 공업지대가 바닷가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 뭐 포철이라든지 이런 근데 바닷물에 가깝고 생산된 제품을 배로 대량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주를 우리가 현대는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북쪽에서 신해주에 하락했어요. 신해주. 그러니까 이제 북쪽 하락하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뭐냐면 100% 원자재를 우리 남쪽에 다 갖다 내는데 물류도 많이 타고 또 힘들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하락하니까 조사는 하긴 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신해주는 곤란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김정일 위원장도 그러한 남쪽 입장을 알고 마지막 재상이 개송단이었어요. 그럼 개성이 하시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개성은 그래도 뭐 해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남쪽에 가깝고 또 뭐 물류 이동하거나 여러 가지 이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개성을 했는데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현대에다가 뭐라 했냐면 조건이 하나 있다. 전기는 남쪽에서 돼야 된다. 우리 북쪽의 전기 사정이 힘들다 하는 거죠. 북한도 나라니까 뭐 거기에 발전소도 있고 있지만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대규모의 공단을 운영하는 전기를 공급하기에는 북한의 능력으로는 곤란합니다. 사실은 북한이 얼마든지 스스로 여러 가지 공단 같은 걸 많이 할 수 있지만 못하는 이유는 양질의 전기를 못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이제 낮은 선봉을 한다든지 또 북한의 장성태가 살아있을 때 중국하고 황금평 개발하는 이런 거 할 때 다 그 전기는 중국에서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전기는. 그러니까 북한이 그만큼 전기 사정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기를 처음에는 15,000kW 공급, 그 다음에 10만 kW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한전에서 직접 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개송단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인프라를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공공기관들이 모두 다 들어가서 남북 간의 처음으로 만들어 이와 같은 개송단을 정말 제대로 한번 시범적으로 잘 만들어서 북한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또 북한이 이런 공단을 남북이 같이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자기들도 이와 같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도 불러주고 또 기술도 가르쳐주고 해서 북한 사람들도 이제는 군사적인 보다도 경제 쪽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그래 하려는 의미도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도 공급하면서 본단지 100만 평 중에 시범단지 15개 하고 그 다음에 또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분양을 시켰는데 초기에 우리 기업들이 분양할 때 우리 정부가 이건 엉터리 같은 한국의 기업들 들어가서는 안 된다. 남북 간에 시범적하니까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뭐라 할까 공개 경쟁으로 이렇게 응모를 해서 그때 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처음에 할 때. 왜냐하면 여기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공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개송단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그래도 괜찮은 기업들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개성공업주관리위원회를 남쪽이 직접 관장하지 않습니까? 북한 기구지만. 그래서 북한 나름대로 그런 개송단을 총괄하는 기구를 자기들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평양에 있는데
그러면서 개성에는 개성사무소를 만들어가지고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의 국장은 평양에서 근무를 하고 개성사무소의 이제 소장은 주로 이제 부국장이 와서 주로 상주를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할 때는 저는 이제 개성공업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면 북한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북한 측에 주로 총국장이나 부총국장하고 상대를 하고 우리 직원들은 여기 있는 밑에 북한이 참사를 합니다. 참사들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협의를 하고 또 저는 기업들은 기업 협회라는 게 있어요. 개성공단 기업협회 또 뭐 기업 대표자회 또 현재 각 기업마다 현장에서 상주하는 우리 측의 대표들을 법인장이래요. 우리 남쪽 기업에. 그럼 법인장들 또 모임이 있어요. 그런 대표들과 협의를 하면서 개성공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통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근데 전화는 개설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터넷 핸드폰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노했어요. 그건 안 된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안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유선 전화만 하고 싶도록 그렇게 해서 KT가 들어갔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북적걸로 자꾸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2006년도에는 10,000명이 돌파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북한 근로자들이 한 5만 3, 4천 명까지 왔어요. 엄청나네. 그러니까 주로 개성 시내 그리고 개성 인근 지역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에 다 투입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되면 생산액이 한 1억 달러 정도의 생산이 되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10%는 수출하고 해외에 보내고 90%는 우리 국내 내수로 다 진작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개성공단 제품에 메이드 인 개성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다 생산된 줄 알아요. 거기에 기업 진출한 것에 123개나 뭐 125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모든 업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봉지업이 많고 그다음에 기계금속, 화학,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식품 뭐 등등, 그다음에 뭐 도자기 이런 거 우리 간의 도자기 있지 않습니까? 뭐 밥그릇이라든지 커피잔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모든 제품들을 다 해서 우리 국내에 공급했는데 사람들은 그 개성에서 만들 잘 몰라요. 국내에서 다. 왜냐면 제품 질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럼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있어요? 그런 거 없죠. 뭐 그냥 한국에 와서 하는 거죠. 왜냐면 대부분 100% 중에 한 초기에는 85%가 임가공 업체들이었어요. 원청업자가 개성에 있는 기업한테 임가공 형태로 하청을 주는 거죠. 그럼 그 제품은 원청업체 이름으로 판매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있다면 A라는 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한 하청 기업인 B에게다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언제까지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주면은 원청업체의 상표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2007년도 이제 개성공업지구 지원법이 만들어졌죠. 그때는 우리도 이제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2007년 말까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까지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뭐 큰 무리 없이 속도는 늦었지만 그래도 뭐 큰 뭐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원래 계획보다는 많이 늦었죠. 왜냐하면 그에 따른 모든 인프라 시설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되고 또 거기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법이나 제도를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 그런 법 제도를 우리 남쪽에서 대부분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제시했어요. 그럼 북한이 그걸 보고 뭐 이건 잘못됐다,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그 하는 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단 운영하는 방법을 북한에 그런 걸 통해서 또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다양한 시설 여기 보면 뭐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우리가 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무슨 폐수, 폐기물 처리장 이거 우리가 다 하는 거죠. 거기서 생산되는 기업에서 나는 폐수들을 완전히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100% 정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보낸다고. 폐기물도 생산된 기업 생산된 폐기물들이 나오면 그걸 거기에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일부는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리고 일부는 분해시켜서 바깥으로 내버리고 완전히 깨끗한 친환경적인 공단으로 운영했어요. 그리고 그 공업용수도 우리가 거기에 정배수장을 만들어가지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공단 내에 공업용수나 식수로 제공하고 또 많은 부분은
개성 시내에 있는 주민들 내에서 식수를 공급해 주고, 오히려 개성단에 생산된 물 중에 오히려 60~70%는 개성 시민들한테 식수를 공급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물 자체가 원수가 개성단에서 100만 평 바깥에 있는 한 17km 떨어진데 그 산 밑에 가면 원료 저수를 한다고 했어요. 북한물이. 원래 그 사람들이 그걸 저수지를 물을 내서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농업 용수로도 쓰려고 했는데, 우리가 공단을 운영하면서 북한하고 합의해서 그걸 우리가 잘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거기에 또 도수 터널도 우리가 만드는 조건으로 해서 그 중에 일부분은 우리의 공단 내에 우리의 식수와 공업 용수로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평양 주민들의 식수로 공부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는 그럭저럭, 비록 속도는 좀 늦었지만 서로 뭐 배우고 가르쳐주고 이러면 하면서 늦었는데, 2008년도부터 개성단에서 자꾸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명박 정부는 보수 정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잘 안 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좀 북한 사람이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떤 정부든지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역대 정부를 다 근무를 해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의 대통령이나 뭐 정부의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 모두가 남북간을 잘 되기를 원하지, 잘 안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다 잘 되려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정치 군사적 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건데, 2008년 되어서 그때 북한이 2008년 3월 달에 개성단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남북경협협의사무소라는 게 있어요. 남북경협협의사무소. 그건 뭐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교류를 할 때 교역이라든지 경제 협력을 할 때 직접 북한하고 접촉을 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기업들이 주로 홍콩에 가서 중개인을 만나거나, 예컨대 일본의 제일교포통해서 만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한족이나 조선 쪽을 통해서 북한하고 자는, 이렇게 사람을 걸치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신뢰성도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직접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항상 그게 우리 기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북한하고 경제회담을 하면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듣고 북한에다가 우리가 직접, 남북한이 직접 만나기 좀 하자 말이야. 이렇게 제3국을 통해서 누굴 끼워가지고 하니까 제대로 이런 일대로 제대로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어떤 경우는 또 뭐 서로 뛰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북한은 좀 거부감을 느껴 소극적이었어. 그러다가 북한도 가면서 하니까 괜찮겠다 해서, 그러면 남북 간의 기업인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무역 뭐 코타라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거를 개성단에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제 4층 건물인데, 최근에 금년입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가 뭐 손을 보겠다 하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지 않습니까? 그 폭파신 건물이 원래는 남북경협협의사무소였어요. 원래 우리 남북경협협의사무소였는데, 그 뒤에 이제 공동연락사무소, 그 건물을 공동연락사무소로 만들었는데, 그때 2008년도에는 그게 돼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참 좋아했어요. 거기 이제 4층에 북한 사람들이 이제 건물하고, 2층에는 우리 남쪽 사람 건물, 남쪽은 이제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수출입은행, 코터라, 무역업 이런 직원들이 이제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서 남쪽에 어떤 특정 기업이나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북한하고 뭐 예컨대 교육을 하고 싶다, 아니면 무슨 뭐 물품을 만들고 싶다 하고 오픈을 하면, 그 서류를 가지고 우리 개성단에 있는 경협협의사무소에 우리 남쪽 직원들이 북쪽 직원들이 제시를 합니다. 자, 우리 남쪽 기업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평양에 있는 북한의 기업들한테 이렇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거 맞는 기업이 있으면 오케이, 우리 북쪽에도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기업에서. 그래서 경협협의사무소에서 3층 회의실에서 상담을 하고 했던, 그러면 상당히 좋은 기구였죠. 거기에 있는 3월 달에 북한에서 근무하는 우리 남쪽 특히 공무원들, 정부기관에서 파견난 사람들을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냐면, 이명박 정부가 이 보수 강경 정부다,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거로 기합을 주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 그러다 갑자기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핑계는 이제 뭐 남쪽 보수 정부가
강경 정책을 선다, 대북 정책을. 뭐, 이런 이유죠. 뭐, 제가 구체적으로 더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주제는 개성공단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7년 때까지는 그래도 뭐, 힘들고 밀고 땡기고 이렇게 했지만, 이와 같은 사건은 없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에서부터 북한이 이런 개성단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이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원래 북한이 먼저. 그리고 그해 12월 달 이때쯤 되면 통행을 또 통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통행 개성단에 체류하는 인원을 줄여라, 통행 시간을 줄인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이제 개성단에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겠느냐? 개성단에 근무했던 우리 현대아산의 직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북한 당국한테 이 친구가 문제 있는 친구다 해서 체포를 해가지고, 그래서 136일간 억류가 됐어요. 그때 초비상이 걸렸죠. 야, 이제 개성단은 이거 참 위험한 지구구나. 잘못하면 억류될 수 있구나. 그때 이제 우리는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국내 그 변호인에 따라 붙어가지고 법적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 북한은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족들도 봐야 되겠다. 필요 없다. 우리가 조사한다. 이러니까 이제 신변 안전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북한이 개성단에서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이렇게 위기를 조성하니까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잘 다뤄가면서도 어찌됐든 개성단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이게 중요하고, 남북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기업들도 개성단을 통해서 참 좋은 공단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면서 하자 해서 잘 해 나갔었어요. 2010년도 보면 총 생산액이 10억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원수도 2012년에서 5만 명까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개성단이 이제 제대로 이제 이런 2008년, 9년 이렇게 위험의 시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단이 갖고 있는 정책적 의미라든지, 또 우리 기업이 또 공단으로서 좋은 환경에, 또 북쪽도 어디에서 가면 개성단을 통해서 북한의 많은 근로자들을 공장에서 일을 배울 수 있잖아요. 월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또 북한 당국도 여기에 모든 월급은 달러로 주니까 그 달러는 북한 당국에서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도 북한이 외환안이 있잖아요. 달러 부족하죠. 그러니까 달러가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삼자가 다 어려움은 있지만 서로 이익이 된다. 서로 좋다. 이래서 착착착착 운영하면서 개성단을 이제 더 발전시켜서, 제가 이제 언제부터 근무했냐면 2011년 10월 달부터 2014년 12월 달까지 근무했으니까, 요 때부터죠. 11년 말에 갔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그 가서 개성공단에도 소방서가 좀 이렇게 좀 뭐 간이로 되어 있으니까 그 건물을 우리 국내 소방서처럼도 딱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성단에 병원도 제가 짓기도 하고, 이제 그때부터 개성단을 우리는 발전시키려야 되겠다고 많은, 그 다음에 도로도 놓고, 개성 그 100만 평 울타리 바깥에 북한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그 도로가 아스팔트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스팔트로 놓고, 아까 말씀드린 물 공급하는 월고 저수지 그 도수관도 그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걸 또 다시 개량 보수하고, 이런 일도 우리 개성단을 잘 하려고 이렇게 쭉쭉해서 2013년도에는 20억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2013년 4월 달에 북측에서 개성단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 차량들, 인원들을 사실상 추방을 시켰죠.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거기에 남아있으면서 북측과 협의해서 마지막에 우리 그 개성단에 근무했던 모든 기업인들을 다 신변 안전을 지키면 남쪽에 보내고, 이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수를 타면서 제가 마지막 7이나 해가지고 전 세계에 보도가 되었죠. 왜냐면 그때 최고 위기였으니까. 왜냐면 처음에 여기 한 명이 붙잡혔을 때는 뭐 한 명이랬지만, 이때는 개성단에 많은 기업인들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남쪽에 있는 가족들, 뭐 기업에 본사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친지들, 또 세계에 있는 많은 이목들이, 야, 또 이와 같은 사건이 생기지 않고 초비상이 걸렸어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한 사람도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북한과 잘 협상을 해서 문제없이 일단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 5, 6개월 뒤에 개송단이 재가동됐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한테 우리가 두 번 다시 개송단을 이렇게 정치군사적 이유로 이렇게 추방을 시킨다든지 억류를 한다든지 뭐 이상한 짓을 하지 말아라. 그래야 우리 개송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앞으로는 남과 북이 어떤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개송단을 잘 발전시켜 나간다. 그렇게 북한한테 약속을 받고 문을 열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항상 하듯이 인터넷 핸드폰 안 된다. 이거 좀 되게 해달라. 그건 뭐 개송단 처음부터 갔을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북한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안 했지만, 그 다음에 이 개송단이 이와 같은 일들이 안 생기게 하려면 개송단을 국제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남쪽 산업만 가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들도 들어와 있으면 북한이 2008년 때부터 하듯이 사람을 쉽게 억류해서 이렇게 오래 붙잡아 두거나 출입하는 걸 제한하거나 강제적으로 쫓아내거나 이런 거 못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개송단 국제화를 요구했어. 그것도 북한이 합의를 해줬어요. 근데 국제화는 우리가 하는 거라고. 예? 북한은 하는 게 없어요. 북한은 뭐 너희들 한다 해봐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개가 돼가지고 개송단 국전을 해서 외국 기업들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또 초청도 했는데, 많은 외국 기업들이 야, 개송단 너무너무 좋다는 거야. 인프라 시설이 이렇게 좋을 리밖에. 이거 우리 정부가 시범공단이 얼마나 인프라 시설 잘 해놨으면 모든 우리 공공기관들이 다 떠가지고 깨끗하게 해놨지. 또 북한의 인건비가 엄청나게 사단 말이야. 그다음 제품도 공장마다 다녀보니까 제품 질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장 안에 보면 시설들이 너무 친환경적으로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야, 이 개송단 투자할 만하다. 심지어 러시아 사람도 직접, 러시아의 극동개발부 장관도 직접 와가지고 제가 만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주한 유럽 대사들도 직접 와가지고 제가 만났고,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 다 좋은데 저것 때문에 못 하겠대요. 인터넷 핸드폰이 없으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예컨대 한국 기업들은 뭐 예컨대 개송단에서 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하루 만에 왔다 갔다 다닐 수 있잖아요. 급하면 긴급으로. 아니 보통 이제 3일 걸리는데, 뭐 기계가 고장이 났다, 뭐가 문제가 생겼다, 뭐 제품이었다 하면 신속하게 산에 가거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독일 기업이다 하면, 독일 기업 중에도 그 원료는 기업이 있었어요. 독일 기업이다 하면 요새는 전 세계에서 다 모니터링해서 본사에서 현장 공장을 모니터링으로 CCTV로 다 보고, 거기서 현장에 뭐가 문제 있으면 거기서 바로 조치를 내주고, 또 무슨 설계 도면을 보낸다 하면 메일로 그냥 보내면 끝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무슨 뭐 설계 도면을 가져간다 하면 독일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공을 제가 세웠지만 모두 다가 그거 안 되면 우리 못 한다. 그래서 사실은 국제화도 안 됐어요. 북한은 국제에 관심이 없고 남쪽에 한다고 해도 해봐라 하는데 그 요건을 만들어줘야지. 인터넷, 핸드폰 다 만들어줘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신변 안전 문제도 더 좋아져야 되고 뭐 등등 해야 돼서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재가동 되었는데 2016년에는 핵 문제 때 우리가 이제 문을 닫아버렸죠. 그때 박근혜 정부 때 핵 문제 미사일 쏘고 하고 유엔에 국제 제재를 하니까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쪽에서 문을 닫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개송단이 꽁꽁 완전 절벽 상태로 지금 돼 있는, 이것이 이제 개송단의 전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송단의 개항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100만 평이에요. 100만 평인데 이쪽이 남쪽 땅이에요. 군사 분계선을 지나면 한 성룡차랑 한 7분 정도? 7분. 예, 군사 분계선 딱 지나면 바로 앞이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북한의 육군 요충 지역이었어요. 공단이면서 북한의 육군 부대가 다 뒤로 물러섰지. 이 지역이 100만 평이에요. 100만 평. 그럼 여기에 남쪽인데 여기 제일 높은 건물 있죠. 요 건물. 여기 이제 종합지원센터 15층 건물은 제가 여기 14층에서 근무했어요. 요 건물 아주 잘 지었거든요. 이번에 폭파했던 것은 요 앞에 있는 아까 말한 그 4층짜리 건물을 폭파하면서 그 뭐랄까나 위력으로 여기 있는 15층 건물 유리창이 다, 제가 14층 건물 가슴이 찔러 같더라고. 그 유리창.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건물 이거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력으로 일부는 균열됐을 거고 유리창이 다 했으니까 요즘 태풍 그다음 비 많이 안 했으면 그럼 물이 다 닿는 건물이 엉망이 되거든. 건물은 계속 굴려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가도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100만 평. 이건 이제 북한 땅이죠. 북한에 있는 마을들이죠. 여기 북한에 높은 깃발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그 나대지가 있죠. 여기 풀이 나는 100만 평이 다 분양됐는데 그 중에 한 50% 조금 넘어서 기업들이 이제 공장을 이제 사고 나머지들은 이제 자기들 투자해서 남쪽에 땅 주인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사가지고 차차차 하겠다고 하는 기업도 있고 일부는 이제 공장을 다른 그 기업들이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공장 지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왜 천안함 사건 생겼잖아요. 천안함 사건 생겨가지고 우리 이명박 정부 5.24 조치라고 냈잖아요. 5.13 조치 때 내는 거는 남북 간의 모든 걸 다 끊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 우리 내부적으로 저는 그때 정부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5.24 그때 제가 듣기로는 정부 내에서 천안함까지 이러는데 개성단들 어떻게 운영하느냐. 개성도 문 닫아야 되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는 아니다. 그래도 개성단만큼은 이게 남북 간의 참 뭔가 평화와 상생과 정말로 남북관계의 모든 그동안의 교류 협력이 집적돼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 정도는 남겨놔야 된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이거는 투자. 그래서 남북한의 교역이라든지 뭐 사람이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배가 왔다 갔다 다 중단시켰어요. 그러면서 요만한 건 살려놨어. 왜 자꾸 미안합니다. 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기업들은 이 개성단에 이제 공장을 진력하는데 개성단은 살려두되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는 건 못한다고 그렇게 개성단에 이제 조치를 냈어요. 그래서 공장 짓고 싶은 사람도 자기 땅이지만 못 전 이런 나대지가 있어요. 풀이 잡초가 딱 있고. 그다음 사진이에요? 직접 찍은 거 전경이지. 그림 같아 보여요. 찍은 거지. 그 높은 데서 올라가가지고. 그 여기 개성단에 보면 이 산들이 많잖아요. 이쪽에도 이쪽 편에도 북한 산들이 있어요. 그 위에 같은 데 찍으면 이렇게 100만 평이 딱 찍히는 거예요. 통일전망대 간접인데 통일전망대는 이쪽 편에 있죠. 여기 남쪽에 있죠. 도라산 전망대 거기서 다 보이죠. 도라산 전망대 보면 개성공단이 보여요. 그만 가까운 데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이거 2015년 12월 기준이라는 것은 왜냐면 2016년 문을 닫고 그때부터는 생산 안 돼서 보통 2015년 통계 자료를 통합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총 그 125개 기업이 들어가지고 2개는 미가동 되었다는 그런 얘기고 실전 125개 중에 123개 기업이 실제로는 굴려졌다는 얘기고 여기도 보면 생산이 32억 달러, 수출이 2.6이니까 거의 한 10% 조금 못 미치고 수출하고 인원수도 당시에 북측이 약 54,988명, 남측이 한 이 820명 거의 상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엄청 하루에 뭐 4,500명 왔다 갔다 했죠, 남쪽에는. 왜냐하면 뭐 남쪽에 본사에 있는 직원들이 뭐 물건을 갖다 주게 하거나 또 우리 뭐 원자재를 갖기 위해서 트럭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왔다 하는 사람이나 또 뭐 외국이나 이런 뭐 바이어들이 가거나 또 뭐 정부기구에 시찰을 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매일 4,500명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상주에서 있는 사람이 좀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어도 한 55,000명 이상이 남북한 사람들 같이 그 공단 내에서 생산 활동을 같이 하고 그랬죠. 여기 123개 기업입니다. 보시면 석류가 제일 많아요. 봉제비 사실은 봉제비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수준이 봉제비가 제일 많아요. 네? 사실은 한국이 봉제하기 힘들어요. 인건비가 높아졌어요. 그 중국이나 다른 나라 경쟁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개성단이 생기니까 우리 많은 기업들이 개성단에 진출했고 한국에서 한 30명밖에 고용을 못 한다면 그 가서는 북한 걸로 인건비를 사니까 보통 한 3,400명 고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좋아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진출한 거죠. 그 봉제비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훈련시키기는 뭐 풀 같은 거라든지 화학 제품 같은 거를 만들어낸다든지 여기는 뭐 우리 그 학생들 쓰는 딱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뭐 심지어는 뭐 우리 체육복, 운동복, 여성들 중저가 신발, 남성들 신발, 장갑, 뭐 그다음에 뭐 자동차에 시트, 그다음에 무슨 핸들 카바 뭐 다 여기서 다 만들어요. 그 우리 모르지
북한에서 만드는 줄로 다 만들어야죠. 여기 종이, 목재, 식품도 보면 들기름, 참기름도 여기 있어요. 이 임금이 있으니까 원 그걸 여기 가지고 돌리면 그래 해가지고 남쪽에 가정집이나 식당에 다 공업돼. 심지어는 밤 까는 것도 여기서 까요. 남쪽에는 밤을 가서 까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인건비잖아. 남쪽에는 인건비가 많으니까 북쪽에는 인건비가 싸니까. 일일이 손으로 까나요? 손질로. 제가 그 밤 까는 그 사장님 물어봤어. 아이고 기계로 하면 되지 했더니 기계로 하면 이게 모양이 잘 안 나고 그 다음 영양이 파괴된대요. 밤은 손으로 까야 된대. 그래야 모양도 나고 영양이 파괴되고. 난 그걸 이야기하더라고. 우리도 서울에서 밤이 기계로 될 거면 서울에 하지. 북한에 안 하잖아요. 사람은 그거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미역 같은 걸 다시마 같은 거 가져다든지 톡 같은 거 있잖아요. 톳을 가져와가지고 해가지고 그거는 일본에 수출 많이 하고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뭐 비금속 이런 도자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인천의 기업이 하는 건데 실제로는 내연변류는 강구가 안 돼서 그랬대. 실제로는 강구된 이 도자기 그 밥그릇이라든지 뭐 접시라든지 찻잔 같은 이런 걸 더 탄탄하게 잘하는 인천 기업이 있었어요. 제가 보면 제품 너무너무 멋있어서 이런 기업들이 쫙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생산 현황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32억까지 생산되었다는 거고, 수출한 게 호주,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다 수출했다는 거고, 그 근로자 수출은 이제 점점 늘어났고, 학력이 대체로 북한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는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력 수준이 높죠. 고졸이 84.8%니까 대부분 이제 학력 수준이 기본적이 돼 있으니까 뭘 또 같은 언어를 사용하니까 뭘 지시하기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있다가 이제 개성단이 중단되고 나서 베트남으로 진출했다든지 중국으로 진출했다든지 뭐 인도네시아 진출 말이 안 통해 죽겠다는 거야. 말이. 그 통역을 끼우면 통역이 100% 이게 안 되는 거야. 제품은 꼭 정확하게 알아야 물건 만들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같은 말이니까 말을 알아듣고 그러니까 또 학력수도 높고 베트남만 이래도 다른데 학력이 낮아요. 인도네시아 학력도 잘 되고 연령대도 이제 초기에는 제일 좋은 것이 초기에는 20대 말 30대가 많이 왔어요. 특히 여성들 많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최고 일을 잘할 때잖아요. 말이야. 근데 근로자 숫자가 자꾸 많으니까 개성단에 내에서 개성시 내에서 젊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남자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 나이 많으니까 그 뒤로부터는 이제 여성의 비율이 좀 낮아지고 남성이 많아지고 연령대도 자꾸 높아지는 구조인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사람 들어오니까 좀 문제가 있고 남성들이 들어오니까 한국에 있는 남쪽에서 북한의 남성들은 게을러요. 가부장적이에요. 철저히 가부장적이에요. 남보다 더요? 예, 북한에는 가부장 철저히 여성은 북한은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미안하지만 북에서 남쪽으로 온 사람은 여성으로서는 막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없어. 남쪽은 뭐 여성이 왕이잖아요. 북한은 남성이 왕이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남성들이 오는데 우리는 이제 근로자를 많이 받은 남성을 받은 어려워 일을 못하는 거야. 그 우리 기업들이 아이고 잘못 받았다. 그저 쫓아내기도 힘들어. 쫓아내면 다른 사람 오는 못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가르쳐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자꾸 이제 인건비 사다했는데 월 한 달에 $50부터 시작했어요. 되게 궁금했어요. 50달러. 한 사람은?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달. 얼마야? 50달러면? 50달러면 6만 원이죠. 6만 원. 6만 원. 그게 7만 원. 7만 원. 7만 원. 네. 그리고 저희 돈으로요? 그렇지. 우리 돈은 7만 원. 50달러니까 50달러 한 달에. 한 달에.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1년에 5%씩만 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처음에 50달러, 52.5달러 이렇게 5%면 인상되도록 규정 합의를 해놨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15%라고 해서 사회주의니까 사회보험료를 15% 줘요. 그러면 이제 최초에 50달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60.3이라는 것은 이것도 뭐냐면 야간 근무를 하면은 50%를 더 쳐줘요. 휴일 근무하면 100%를 더 쳐줘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매일 그 야간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휴일 근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 한 2006년대 평균 60달러 좀 지났는데 여기다 15%를 사회보험료로 줘야 돼. 그러면 한 달에 평균 68달러 정도 되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처음에는 개성단이 착착착 잘 돼가지고 총액으로 달러를 많이 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자기 기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자꾸 8시간을 할 걸 10시간만 하는 거지. 시간당으로 계산하니까. 예? 그리고 야간 근무, 휴일 근무도 많이 하려고 하지. 왜냐면 우리 기업들이 특별히 이제 성수기 때는 남쪽에서 물량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보통 때는 예컨대 뭐 한 달에 10만 불 한다 어떤 제품 하면 성수기 때는 15만 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도 막 일을 하죠. 그럼 100%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 금액이 팍팍 뛰어요. 예? 많이 뛴다고. 예? 야간 근무 많이 하지, 휴일 근무 많이 하지, 그 다음에 8시간 할 걸 10시간 늘려 가지. 예? 시간 늘려. 그러니까 막판에는 2015년도, 16년 문 닫기 전에는 187불까지. 그래도 사잖아요. 180개도 한 20몇만 원 한 달에. 그래도. 우리나라 근로자한테 주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 제조업의 기업들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예컨대 동대문 시장 같은 데 이런데 사람 구하기 힘들잖아요. 인건비도 비싸고. 이직률도 심하잖아요. 이건 이직률이 없어. 정부에서 명령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직할 수가 없어요. 이직하는 게 없지. 대부분 이직하는 거는 몸이 아파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공부하러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이직을 하더라고. 대체로. 뭐, 예컨대 시집을 간다든지, 이런 게 이직하지. 나머지 이직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점심 때 국거리 먹는 거, 야간에 근무할 때 또 식사 제공 이런 거, 그 다음에 초코파이 간식으로 주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다니니까 전다 그 사람 교통수단이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스를 제가 개성단 공업주 관리원에서 제가 버스 회사였어요. 사실상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 제 있었던 파트에 버스 그때 한 280대인가 그걸 가지고 5만 명 이상을 출퇴근시켜요. 그러면 그 버스 교통비를 우리 기업에서 대요. 뭐 한 달에 뭐 10분에 10불, 뭐 10몇 불 이렇게 된다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북한에는 사회주의 체제니까 애들을 다 타가소를 맡겨놓잖아요. 그 타가소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성단 내에 또 우리가 타가소를 좀 만들었어요. 그러면 북한 여성들이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타가소에 맡기면 타가소 비용을 또 기업들이 대요. 일부를. 뭐 그런 거 등등 하면 한 뭐 3, 40불. 230, 40불이래. 그래도 사잖아요. 한 달에 한 30만원, 모든 거 다 30만원. 얼마나 우리 기업이 다 복지까지 다 대주고. 통근 버스는 우리가 가져갔어요? 남쪽에서 중고차를 사가지고 그걸 다시 엔진 것도 다 바꾸고 해가지고 다니는 전혀 문제 없도록 다. 나중에 그림이 나온지 모르겠다. 이게 그림은 안 나오지만 그림 있는 걸 다 없애가지고 그거 보면 좋을 건데. 그러니까 뭐 우리 기업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사니까. 자, 이와 같은 거는 우리 이제 아까 세 가지 요소를 했잖아요. 정부에서도 이 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계속 지속될 거고, 기업도 계속 할 만한 이유가 되니까 계속 할 거고, 북한도 할 만한 이유, 3자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할 만한 이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남북관계 측면에서. 그죠? 우리 정부가 국민 세금이라든지 기업에 가지고 엄청나게 여기 정책적으로 자금도 도와했는데, 그 첫 번째는 남북관계를 진전하고 통일에 도움되는 거다. 개성단이. 어쨌든 남북간의 사람이 서로 만나고 협력하고 또 이렇게 부딪히고 올리다 보면 같은 민족 의식도 생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통일로 가자는 게 우리 정부의 정책이에요. 민족 공동체라는 것은 이질적인 거를 남북을 분다 한꺼번에 통일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같이 일하든지 어떤 형태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같은 동포의식도 심어주고 서로 이해도 하고 이런 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좋은 상태로 만들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통일하자는 거거든. 그런데 개성단은 어쨌든 좋은 경제 공동체인 거예요. 경제라는 이름 속에서 남북한에서 어울려서 서로 일도 하고 이익도 보고 또 서로 이해도 하고 이러다 보면 같은 동포의식도 생기고 이런 것이 잘 축적이 되면 남북관계에 진전하거나 남북간의 평화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다 도움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가 있고, 두 번째 기업들 서로 윈윈하잖아요. 북한 기업이나 북한의 근로자나 남쪽 기업 서로 윈윈하잖아요. 남쪽은 남쪽들은 이득이 있고, 북쪽은 노는 북한 근로자들을 일을 시키는 거 좋잖아요. 그리고 남쪽에 고급 기술을 배우고, 또 공단을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북한의 당국은 달러 가져가고, 또 이 공단이 어떻게 운영되는 걸 배우잖아요. 어차피 북한도 앞으로는 공단 같은 걸 만들어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중국과 활약하다가 지금 안 됐죠, 공단을.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당신들도 남북한이 분단되었지만 적어도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 개방해 나가면 북한 주민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다. 이런 걸 좀 배워라 하는 것을 개성단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시장경제원. 이 사람들이 대부분 옛날에 공산주의는 뭐를 만들어 가면 양적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옛날에 중국에도 중공시절에도 그랬어요. 당에서 못을 약간 10만 개를 만들어 가면은 그냥 10만 개를 만드는 보면 긴 못만 딱 만들어 놓은 거야. 예? 긴 못이 만들기가 쉬워요. 못은 긴 못도 있고 짧은 못도 있고 중 못도 있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돌돌 돌아가는 이러는데 이 제품의 질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개념이었고 양적 개념이었어요. 그 물건 만들어 가면 그냥 만들어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시장 경제라는 것이 물건을 아주 다양하게 디자인 좋게 질 좋게 만들어야 부가가치가 생기고 또 납품도 기한이 있다. 자본시장 경제 약속을 지켜야 돼. 이런 걸 이 사람들이 체제가 있어. 이 물건은 예컨대 일주일 만에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는 물건이구나. 자기들은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알았지. 그 물건을 그냥 멋있게 만들 이런 것도 없고 또 일주일에 못 만들고 안 되면 이틀 뒤에 만들어도 되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장 경제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한테 또 포상 준다. 인센티브. 처음에 북한은 인센티브를 싫어했어요. 그건 사회주의 체제에 위반된다고. 모든 사람 동등하게 받는 것이지 잘한다고 더 많이 주고 모든 이건 사회주의 정신에 안 맞다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이와버리 수입을 더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또 때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도 하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꾸준하게 그걸 이야기했지. 처음에는 잘하는 사람을 더 주겠다. 우리 필요 없다. 우리 전체 주면 우리가 나눠 가질 거다. 이런 거죠. 예? 그렇지만 그러고 이 자본주의 경우는 기본테크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는 거 없단 말이야. 너도 노력의 대가로 월급을 받듯이 당신도 기업주들한테 그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서로 하겠다, 했다. 이런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남쪽에 대한 인식 변화도 많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놀란 것이 모든 원자재가 남쪽에서 오잖아요. 남쪽에서 보통 아침에 화물 트럭 한 200~300대가 원자재를 싣고 온단 말이에요. 그 물건을 보면 자기들이 그 개성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못 보는 물량이 하루에 막 도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된 제품이 막 엄청난 제품들이 또 쫙 나가지. 처음 하루 볼 때는 그런 것 같다. 이게 365일 매일 돌아갔다.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야, 남쪽이 무진장에 잘 사는구나, 서울은. 어마어마하다. 생각이 바뀌는 거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남쪽 기업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남쪽 기업인들이 고정적으로 자기들에서 월급도 받지만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지. 예? 물자를 제공하려고 하지. 예컨대 약품이 없으면 약품도 주려고 하지. 자기들 어려울 때 무슨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많은 걸 고마워하지만 제일 고마워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으면 관이 없어요. 관.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럼 우리가 관 짜는 그 비용도 다 대주고 또 손님들 오잖아요. 오면 그 필요한 돼지고기나 초코파이 같은 거 다 주고 이래가지고 관심을 피우면 북한은 그걸 제일 고마운데요. 사람이 사람 죽고 이런 슬플 때에 이렇게 자기들이 필요한 걸 탁탁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북한 정부도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사람은 참 자유롭구나. 우리 기업인들 가서 활동하는데 너무 자유롭고 옷 입는 것도 자유롭고.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특히 여성들 경우에 저도 처음에 가서 잘 몰랐는데 가보면 여성들이 구두 신고 정장 입고 탁 가면 남쪽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야. 북한 여성들이야. 오히려 남쪽에서 간 우리 여성 현장인데 보면 청바지에다 티셔츠 입고 현장에 무슨 양장할 필요 있어요. 예? 그리고 바깥 비열화에 가장 민감하게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은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북한 여성들 다 쌍꺼풀 다 돼 있고 귀걸이 차고 구두 안 매고 디자인 다
머리도 다 이렇게. 왜냐면 거기에 샤워장이 있어요. 기업마다 다 샤워장이 있어요. 북한은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와서 샤워 바지. 그것도 우리 기업들이 그 샴푸, 린스 다 갖다 놨지. 다 그러니까 한 달 하면 딱 지나고 사람이 확 달라져. 그러면서 여성들이 빨리 변해가는 거예요. 그 남성들은 그게 약해요. 여전히 게으르고 그런 못하네. 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성, 자유로움 이런 걸 자연으로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들을 도와주려는 동포의 정을 남북 사람이 해주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제 이게 유튜브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여기가 원래는 북한의 요충지, 군사 요충지였어요. 금강산은 그 해군 요충지였고 개성단은 육군 요충지였어요. 그걸 뒤로 물렸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많이 생기면 한반도의 군사적인 대결 구도보다는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살자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하는 긴장 완화 범퍼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개성단을 통해서 잘 되면 그 다음에 북한의 또 하나의 공단, 예컨대 옛날에 현대 정주영 회장이 원래 통천에도 경공업 단지를 하기로 북한은 합의했어요. 그런 걸 한다든지, 예컨대 나전선봉을 한다든지, 북한이 요즘 원산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원산은 관광 지역이지만, 이런 걸 해서 자꾸 재산, 그리고 이 공단을 운영하는 법 같은 거, 초기의 법 같은 거, 우리가 다 만들어가 다 가르쳐 줬어요. 북한의 법률하는 사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배운 걸 가지고 나전선봉이나 한건평 할 때, 중국 사람 할 때, 우리가 가르치는 법을 가지고 많이 그 사람들이 참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정책적으로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정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이 그걸로 들어가거나 우리 공공기관들이 그걸로 들어가죠. 그리고 정부도 법을 통해서 스포트를 계속하고, 그리고 들어간 기업에 대해서도 정책보험 자금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좋다 하도 우리는 시장경제, 자유경제 아닙니까? 기업복 강제적으로 뭐 한두 개 기업은 강제적으로 하라 하지만 저 많은 기업은 어떻게 강제적으로 합니까? 기업이 스스로 이익이 난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업이 들어간 기업들 전부 이익이 나니까 도망 나오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지만 인건비 아까 보셨죠? 엄청 싸잖아요. 북한 걸로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일하는데 청 손재주가 좋아요. 우리 민족 손재주가 좋아요. 북한 여성들 손재주가 좋아요. 제가 기업인들 얘기 들어보면 남쪽 사람들의 손재주를 100이라 하면 북한은 한 7, 80, 중국은 한 50, 베트남은 한 3, 40 그래 된다 하더라고요. 대충. 중동 이런 데는 손재주들, 이게 아까 말했어요. 젓가락 문화. 이게 손재주를 키우는데 젓가락 문화하고 그냥 포크 문화하고는 그러니까 디자인 같은 것도 우리가 한국이 디자인 기술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북한 여성들을 가르치면 빨리 어떤 기업은 디자인을 아예 북한을 맡기기도 해요. 그만 잘 따라와요. 제가 생산 라인 같은 데에 가끔 기업마다 이렇게 시찰에 갈까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거든. 그러면 북한 근로자들 항상 탁자 위에 예쁜 꽃들이 딱 있어요. 그 꽃들을 보면 내가 백화점에서 만들어 파는 그 꽃처럼 잘 만들어져 있어. 그런데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 물건 만들려면 짜투리 있잖아요. 그런 걸 못 해가지고. 그래서, 참 재주가 좋구나. 이중규리 아까 납득했잖아요. 그 다음에 물류 시간도 물류변. 우리는 남북한에는 기본 합의서라 해가지고 남북 관계는 나라와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옛날에 남북한 합의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실천적으로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할 때는 관세가 없어요. 우리가 베트남, 중국 가면 관세를 물잖아요. 남북 간에 관세가 없어. 그 남쪽에서 원자재 가면 북한에 가면 그냥 관세 없이 다 가는 거예요. 나올 때는. 그러니까 우리 기업선에서는 물류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그걸 하루 만에 다 가잖아요. 예컨대 호남이다, 예컨대 순천 여수다, 부산이다, 통영이다. 여기서 화물차를 타고 밤에 한 새벽 한 5시 돼가지고 화물차를 쫙 가가지고 8시 반부터 개성에 들어가는 출입시간이거든요. 그때가 원자재 다 실어놓고는 오후에 생산된 제품 해가지고 그대로 싣고 내려와서 하루 저녁에 전국에 있는 매장에 다 깔 수 있을 정도로 물류 시간이 있다.
근데 베트남 가려고 하면 배 수속하려는데 시간 걸리지. 배 타고 가야 되지. 또 시간에 창구에 제한해야 되지. 얼마나 시간이 많은 거예요, 물리면. 그러니까 우리 기업적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토지 분양가가 엄청 많아요. 원래는 평당 원래는 우리 정부 한 10만 원 밑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14만 8천 원 9천 원이었어요. 그것도 엄청 돼요. 보통 지방 같은 데 평당 예. 보통 7, 80만 원지는 100몇만 원씩 해요. 예. 지방에 가도. 근데 그걸 14만 9천 원인가 8천 원 했습니다. 얼마나 써요. 그 다음에 무관 세제겠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그 다음에 모든 인프라를 우리가 다 되잖아. 도로 깨끗하게 해놨지. 무슨 폐수, 폐기물 처리장 물 공급 잘해주지. 예, 모든 게 잘해요. 한전에서 전기 공급하지. 뭐 쫙.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그러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이제 정치 군사적인 요인 때문에 출입동지가 문을 닫거나, 이 결정타기. 앞에 요소가 아무리 많더라도, 문을 닫아보니까, 이어서 결정타. 이게 안 돼야 되거든. 예? 이게 안 되면 계속 나는 세계에서 넘버려진다. 이어서 결정타를 만든다. 그럼 100만 평 내에서만 북한이 바깥에 못 가게 하니까 힘들잖아요. 답답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잖아요. 인터넷, 핸드폰 안 되지. 통행도 딱 통제하지. 세간다 할 때는 일일이 다 검사를 해요. 한국은 100% 검사 안 하거든. 이때 선별적으로 검사하잖아요. 우리 공항에 들어올 때 다 그냥 막 그대로 가잖아요. 한국만죠. 북한 들어갈 때 여권 보여줘. 다 여건이 아니고 통행증이라는 게 있어요. 남북 출입 통행증. 그걸 보고 또 물건 있으면 일일이 세관원이나 다 뒤져요. 거기에 뭐 문제가 있는 게 없는지 다 뒤져요. 신문은 절대로 못 가져가요. 그 다음에 책도 북한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다 압수해요. 그래서 그러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북한 근로자를 우리 기업이 마음대로 못해요. 현장에 있는 남쪽 기업인의 책임자를 법인장애를 하고, 현장의 기업의 북쪽의 책임자 직장장애를 하는데, 남쪽 사람의 책임자를 법인장, 근데 북쪽 사람 직장장애를 하는데, 모든 문제를 북한의 직장장하고 남쪽의 법인장이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가 되면 그걸 북쪽 직장장이 북한 근로자 지시해서 움직이는 체제지, 남쪽 법인장이 직접 지시하는 북한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못하게 해놨어요. 그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못해요. 절대로 북한 일반 사람, 남쪽 사람하고 1대1로 접근을 못하도록 통제를 해요. 정치적인 문제. 이제 사상적으로 이거 될까 봐. 왜 이러겠노? 그 다음에 자꾸 이제 간접비가 자꾸 높아져. 뭐 국거리를 더 잘해달라, 뭐를 달라, 이런 자꾸 올라가는 거지. 네? 그래서 평균은 월 60, 70%, 아까 전에 180%에서 60%, 230% 된다는 게 간접비죠. 뭐 이런 등등 문제점들. 그러나 문제점이 요 정도의 문제점 없으면 나머지는 다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업인들. 요 정도는 뭐 참아서 지내자. 해보니까 북한도 안 되더라. 포기를 하는 거지. 물론 계속 요구를 해서 개선을 시켜야 되지만, 그러나 요거만 없다면 이 정도는 감내하면서, 여기 말하는 이 이점이 더 크니까. 그래서 그동안 해온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지니까 정치군사적으로 영향을 받고 중단적으로 이어서 이제 안 되는 우리 기업인들이 그대로 거죠. 근데 국거리라는 거는 뭐, 국거리라는 말을 잘 쓰나 보네. 점심 때 원래는 우리는 가능하면 밥하고 국하고를 다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북쪽이 이제 너무 그래 하면 남쪽이 의존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점심은 밥은 우리가 사오겠다. 남쪽은 국거리만 제공해다오. 그럼 그 국거리에는 뭐 미역국도 있고, 뭐 오뎅국도 있고, 뭐 채소국도 있고, 뭐 예. 그런데 사실은 그 국의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북쪽 입장에서는 국거리 따뜻하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뭐 국수라든지 뭐 만두라든지 뭐 라면 이런 걸 주지. 저녁에 야간 근무하면 그건 한 끼 여기가 되죠. 그건 북한이 좋은 거지. 그러고 이제 간식 초코파이 같은 거 주잖아요. 그 다음에 커피를 준다고. 우리는 커피가 대수롭지 않고 북한에는 원래 옛날부터 커피가 없었어요. 다 수입해야 되잖아요. 귀한 거 어마어마하게 뭐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막 특히 믹스 커피가 얼마나 좋아요. 달달하게 달고 이렇게 일할 때 정신도 좀 깨게 하고, 그러니까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등등은 이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식사비구나 말하자면. 그렇지, 식사비.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중요한 명절이나 추석 때는 이제 특식을 해서 기업마다 특히 북한은 우리는 뭐 덜 그렇지 북한에는 남녀노소 뭐 단고기 그걸 좋아해요. 단고기 뭔가 알아요? 개고기를 북한은 단고기 이렇게 해요. 단고기 음식이 최고예요. 그 기업마다 돈이 좀 많은 대기업들은 단고기를 특식으로 줘요. 그 비용이 더 들어.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닭, 특히 복날 같은데 단고기를 줄 정도 되면 큰 기업들, 좀 재정상이 좋은 기업은 단고기로 주고, 좀 재정상이 떨어지는 건 이제 닭고기, 뭐 삼계탕이나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주죠. 어찌됐든 주면 얼마나 좋아요. 북한도 3번 있나요, 복날이? 모르겠어. 우리 기업이 그래 주더라고. 뭐 복날도 주고 명절 때도 주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좋지. 미국 단고기는 그러면 되게 대중적인 거예요? 아무나 안 먹는 사람은 결국 다 좋아하는데 그만 좀 공급이 되겠어요, 걔가. 없어서 못 먹겠지. 걔가 없었어. 그러겠지. 그럼 또 비싸지 않겠어요? 완전 비싸죠. 양이 적고 비쌀 거고. 그걸 이제 우리 기업이 그 특식으로 한 번씩 복날에 아주 딱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먹는 게 가져가서 집에 가지고 그 북쪽 거예요. 북쪽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면 자기들 그걸 알고 북쪽에서 해가지고 공급해줘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본적으로 북한은 아까 말씀했습니다만은 수익성을 높여요. 외화벌이, 그 다음에 개성단을 통해서 공단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 이런 거, 또 남쪽으로부터 기술 전수하는 거 이런 등등의 종합적인 그 있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자기들이 딱 이거는 공개적으로 열사하고 저한테 살짝 이야기한 건데 그거하고 설명 안 해줬는데 남쪽에는 무슨 뭐 개성단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어떻다 떠들고 다니는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개성단을 관리하는 기준이 있다 하면서 했던 것이 정치성, 군사성, 수익성, 공익성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남쪽의 기업을 통해서 외화벌이도 하고 공단의 기술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위협적이면 안 된다 그죠. 북한은 자기 정치 체제가 적극적이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성, 그 군사 지역이잖아요. 군사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안 된다. 안보에 우리 표현하면 안보가 약하냐는 그런 요소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죠. 우리 표현을 하면. 그거 전제하에서 수익성을 높여야 돼요. 수익성. 우리가 땅면한데 외화벌이가 많이 돼야 돼요. 공해성은 좀 안 맞진 않아요. 이제 공해성 뭐냐면 자기들 생각할 때 남쪽에 꿀뚝 산업이나 위험한 업종도 이렇게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업종이 거의 없어요. 그래 그거는 더 이상 저쪽에 문제 안 되는데 크게 보면 요 세 가지지. 요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를 유예로 표현하면 제가 체제 보위 방어. 체제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체제가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 체제. 그건 북한 주민도 해당되죠. 북한 주민 뭐 생각이 헷가닥 간다든지 뭐 이상한 반정부적인 생각으로 형성돼서 저쪽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는 수입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런 것들이 너무 세지면 북한이 조치가 나오지. 출입 통제를 한다든지 136도 남선 억류를 한다든지 우리를 쫓아낸다든지 이런 조치가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쪽 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하고 정상회담 할 때 그때 우리 개성단이 진행되고 있을 때거든. 그때 우리는 이제 개성단 이거 더 잘 진행시키고 해외주의도 공단을 만들자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했던 말이 개성공단도 아직 진척이었는데 왜 이러냐. 공단이라는 것은 결국 남쪽 기업만 좋게 해주는 것이지 우리는 막 특별한 거 없다. 물론 뭐 없지만 남쪽 기업이 더 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개성공단도 아직 진척이 안 됐는데 뭘 또 자꾸 해주까지 자꾸 하자하느냐. 자꾸 남쪽 기업이 많이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오면 자기들이 말하는 민족 자주 경제가 파괴되고
남쪽의 시장 경제가 지배하고 자기가 주체를 하잖아요. 이게 무너진다. 이게. 그걸 김정일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야기했어요. 정상회담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군사적으로 우리가 양보했다는 거지. 그 육군을. 그래서 앞으로 개송단이 문 닫으면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북한 군부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폭파시키고 난 다음에 김여정이가 했잖아요. 군인들이 들어올 거다 했잖아요. 개송단하고 금강산에 군인들이 들어올 거다 했잖아요. 그건 북한 군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정치구조는 이걸 빌밀해서 압박해서 출입 통제를 했던 그런 거. 예?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군부의 파워가 있어요. 군부가 결정하면 다른 데는 꼼짝 못해요. 특히 거기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군부가 결정하면 개송단을 운영한 아까 중앙특구 지도개발총국을 했잖아요. 평양에 있는. 꼼짝도 못해요. 북한은 군의 파워가 있어요. 다 이런 결정들을 군이 다 결정. 그 다음에 북쪽의 체제불명 정책.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북한 정치 체제에 하는 그 생활 그대로 다 적용한다. 보면 유성진 응유하는 것도 이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북쪽 사람들을 꼬아서 탈북시키려는 의도일 거다 하고 의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문. 남쪽 신문 전부 북한 공격하잖아요. 신문적으로. 실제로 북한산을 보겠습니까만 혹시나 또 흘러갈 수도 있지. 신문 안 된다. 도서도 안 돼요. 책도. 책 중에는 앵간한 책은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원칙은 돼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이렇게 책을 압수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첫째 6.25 전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6.25 전쟁은 북한은 남해에서 북침했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우리 책은 전다 남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북에서 넘어온 탈북자들 대부분 얘기가 북한 사람들 전체한테 6.25 전쟁은 남침이라는 것만 알아도 북한 사람 머리 돈다는 거예요. 전부 북침으로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책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두 번째, 북한에는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최고 존엄을 가거든. 북한은 최고 존엄이 지배하는 사회거든.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내용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비방성 내용이 많잖아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 뭐 북한 체제를 헐벗고 굶주리고 뭐 장래가 없고 저거 무너지고 이런 것들. 그 책은 다 압수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을 또 보려고 서점에 책 사가잖아요. 그럼 화가 나잖아. 어? 내가 당신을 줄 건데 내 혼자 볼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싸움질하면 그대로 압수당하고 벌금이 높아져요. 벌금이 되게 세게 때렸어요. 벌금.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나갈 때 가져갈 당시에 좀 더 많이 했어요. 그럼 벌금이 줄어들어요. 고문고는 벌금이 줄어들고 덤비면 벌금이 높아요. 원래 사회주의 체제에 국경선을 지키는 관리들의 파워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건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소련, 중국, 베트남 다 그랬어요. 사회주의 체제는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파워는 막강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서는 감을 못 덤벼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안 된다. 다 찍힌다 이거지. 예? 차량 블랙박스. 근데 사실은 차량 꼭 찍어봤자 우리 구글로 위에 다 보면 다 보는 건데 그럼 뭐 차량 블랙박스 다 압수해요. 벌금 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안 가져간다고. 예? 하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하는 거지. 저런 것들이 자기들의 간첩 활동이나 자기들의 지형지물을 다 찍어간다는데 그건 뭐 이거 없어도 위에서 위성을 다 보고 있는데 예? 우리가 그거 알아봤지 뭐 하겠어요. 우리가 또 100만 명 안에서 밖에 없는데 그 바깥에 못 나게 하는 이유도 북한 체제 침투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100만 명 내에서 너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남쪽 인사권 안 그랬잖아요. 남쪽 기업인이 북쪽 근로자들 직접 인사 배치도 못하고 노무를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북쪽 근로자가 남쪽 체제에 구속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의 책임자인 법인장과 북쪽의 책임자인 직장장이 서로 협의해서 합의되는 것만 북쪽의 직장장이 지시하면 일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편리한 점도 있어요. 이제 우리 기업인은 역으로 하는 거지. 내가 일일이 다 상대하면 노무 관리하는 남쪽 지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쪽의 직장장 한 사람만 잘 이거 되면 그걸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든 북한 직장자를 잘 만나고 내 편을 만들고 잘 해야 되겠다.
그 직장장 중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애매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미치는 거죠. 그것도 내가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해요. 주위에서 결정하니까. 그래. 북한에 주요 행사가 있으면 갑자기 막 하루 전날 내일 논다 하면 그치.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미치죠. 왜냐면 그 대부분 하청업체들은 납품길이 있잖아요. 그럼 생산 일정이 다 맞춰야 있잖아요. 그 계획이 무너지는 거지. 그러고 납품길 못하면 클레임을 당하잖아요. 예? 제대로 납품 못한 거에 대한 연체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 미치게. 이런 일이 막 수시로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법률 같은 거 어떨 때는 자기 마음대로 개정해서 한다든지. 요거는 에피소드로 해놨어요. 자, 우리 기업의 기업명 이름이 일성 레포츠야. 간판을 붙여놓으니까. 김일성, 정일, 정은 어떻게 감히 우리 수령님을.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를 I, 성을 SIS 레포츠로 바꿨어. 응? 한국산업단대공단, 한국환경. 어때 한국이 오는 한국 빼라. 그 죽어도 끝까지 버텨. 저건 기업 공공기관 명인데 옛날에는 사실 저 다 뺐어요. 문서로 만들 때는. 초기에는 우리가 하도 북한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기업들 얘는 두 번 다시 그러지 말자. 이 고유명 기관명을 어떻게 북한에 그러느냐. 끝까지 버텨서 그대로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밀. 정치 군사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개성단이 지금 문을 닫았잖아요. 남북 간에 부딪히면 풀면 되는데 유엔의 국제 제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예?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그 개성단뿐 아니라 모든 걸 보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기한 장비 자금 제공 이전을 못하게 한다. 전체적인 이제 경제 재정 내용이에요. 유엔에 대량의 현금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같은 거는 대량으로 돈이 이제 현대에서 그 돈을 주게 돼 있다만 그 벌크 캐시라고 하거든. 대량의 현금. 예? 그래서 이제 자꾸 개별 관광을 하자. 그건 자기 선거만치 내는 거로 자꾸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북한과의 신규 합작 투자 금지, 기존 투자 더 이상 신규 하지 말아라. 기존 투자 하지 말아라. 개성단이 지금 더 하면은 여기에도 걸릴 수가 있어요. 대북구에 대한 사적 공적 금융제요. 우리가 대부분 기업들 정책 금융을 받거든. 우리 기업이 자기 돈 가지고 100% 하는 기업이 없어요. 다 은행에 빚내거나 정부의 정책 기금을 받거든. 이런 거가 안 된다는 거죠. 사적 공적 금융. 그 다음에 유엔형 금융기관 북한 활동에 은행을 거기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은행이 우리 은행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야 우리 기업들이 그 은행에서 달러도 받고 편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월급 줄 때는 서울로 가져가야 되는데 달러 뭉쳐. 여기에 벌크 캐시가 될 수 있잖아요. 은행이 개성단에 있으면 거기서 돈을 찾아가지고 월급 주고 이랬거든, 북한에. 그러니까 남쪽에서 계산하고 이러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힘들지. 근데 북한 해노초 금지, 북한 물자 수입 금지, 뭐 이렇게 모든 걸 사실은 사실은 국제사가 내린 대북 경제 중에 지금 북한에 내린 경제 제재가 제일 센 거예요. 예? 그냥 북한 꼼짝발사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개성단을 할 수 있겠어? 이 안 풀리면. 이거 푸는 거는 핵 문제가 해결돼 풀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재 조건은 유엔 제재뿐 아니라 또 미국이 또 독자 제재가 있어요. 예? 유엔 제재 외에 미국이 독자 제재가 있던 거예요. 예컨대 지금 이제 하웨이, 미국이 지금 화웨이 그 못하게 하잖아요. 삼성이나 뭐 LG가 그 하웨이하고 된 거 있다는 그걸로 거래하지 마라 하잖아요. 예? 만약에 하게 되면 미국이 통제하면 삼성이나 지에서 죽어버려요. 왜냐? 미국의 기술이 10% 이상 들어간 거는 우리가 함부로 못하도록 미국하고 계약할 때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미국의 원천 기술을 다 가지고 세계에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또 독자적인 제재가 있어요. 유엔 제재 외에. 이게 걸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이제 남한 기업들이 전다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없는데 다 빌려서 하는 건데, 예? 아까 말했듯이 사적, 공적, 예? 금융지원 못하게. 이걸 또 어떻게 풀 것이냐.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재가동되면, 아까 말했죠. 50%씩. 이제는 북한도 저렇게 안 받을 거다. 그 전부터 북한이 임금이 너무 싸다고 높이달라고 계속 욕을 했어요. 자기가 남쪽한테 당했다는 게 너무 싸게 줬다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은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근데 대부분 한 300불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대부분 기업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한 500불, 600불
이런 또 안락하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기업들이 끝까지 하면서 그것만 생기느냐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또 추가되는 게 많다고. 응? 그래서 개송단은 앞으로 전락하면 핵 문제 이런 것도 잘 해결되면서 남북 관계도 좋아지는 이렇게 돼야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또 들어갔다가 또 일이 생겨가지고 또 철수를 당하거나 출입 제한을 당하거나 뭐 자기의 장비들을 억류당하거나 이러면 감당을. 그래서 기업은 제대로 하려면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거의 딜레마예요. 정말로 좋은 개송단이 정책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우리 기업도 이익도 생기고 또 남북 관계도 좋은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원초적으로 생겼고 이것이 미국하고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엔이라는 국제 제재 틀을 전 세계가 같이 지켜야 되는 제재 국면에 돼 있다. 기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거기 아니면 얼마든지 한국 정부 독자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지금 뭐 현재 정부도 뭐 통일부 장관도 뭐 해야겠다 하지만 실제로 못 하잖아요. 말은 신문에 내가 가면 뭐 새롭게 하겠다 했다 실제로 못 하는 이유가 여기 굴레에 빠지는 거예요. 기본에. 자, 개송단이 잘 되려면 이것도 풀려야 되지만 종전보다 좋은 조건은 근로자 공급이 이제 앞으로 더 많아져야 되는데 개성 시내의 공급은 이제 거의 포화 상태가 됐어요. 외지에서 와야 돼 이제. 그럼 외지에서 오면 그 전부터 북한은 외지에 데려오려면 남쪽에서 숙소를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남쪽에 책임지라 거죠. 남쪽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건 개성뿐 아니라 옛날에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랬어요. 그럼 남쪽이 모두 책임져야 되죠. 그거 엄청나게 또 돈 들잖아요. 예? 그 다음에 멀리서 오면 또 교통, 예? 숙소만 하면 뭐 또 그것만 더 나, 그게 뭐 또. 그 다음에 통행통신 통관, 예? 이것도 좋아져야 돼. 그 다음에 노무관리도 이제는 우리가 직접 좀 필요할 때는 인사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도록 좀 우리가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임금 체계도 좀 고치고, 그 다음에 개송단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제화도 시켜나가고, 네? 그 다음에 법 규범도 좀 안정성 있게 북한이 마음대로 법을 바꾸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신변 안전 문제, 유승진과 같은 억류들, 뭐 일을 하다 잘못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남쪽의 법 체계처럼 변호인이 가서 대신 설명도 좀 하고 안전하게 해줘야 되는데, 남쪽 변호인 필요 없다 이거지. 가족도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가족이라고 그래도 죽은지 사는지 그건 안 돼. 우리가 딱 이런 일들을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